청계천. 청계천은 동쪽으로 흐른다. 서울특별시의 중심에 위치한 청계천은 총길이 20.84km, 유역 면적은 59.83제곱킬로미터이다. 왜 서쪽이나 남쪽으로 흘러 한강으로 합류하지 못하는 것일까? 청계천을 중심으로 남동쪽으로 흘러 바로 한강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이유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산들이 있기 때문이다. 북쪽에는 북악산과 인왕산에서 내려오는 주요 지천이 자리하고 남쪽에는 남산에서 내려오는 창동천이 있어 도시가 형성되기 전부터 주변 골짜기를 따라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이름 없는 자연적인 하천이었으며 조선왕조 600년의 역사와 함께한 청계천은 한양에 도성이 생기면서 청계천이라는 이름이 불려졌다. 태종 때 정비를 시작했지만 해마다 범람의 물관리를 겪기도 했다. 일제강점기와 현대의 복개 과정, 그리고 2005년 복원사업으로 지금에 이르렀다. 한양은 예로부터 물의 도시라고 불렸다. 그렇다면 어떤 물길들이 모여 청계천을 이루었을까? 청계천을 이루는 주요 5개 지천이 있다. 백운동천, 삼청동천, 흥덕동천, 창동천, 남소문동천, 이렇게 여러 개의 천이 모여서 청계천을 이루고 동쪽으로 흘러간다. 백운동천은 청계천 지류 중 가장 길어 청계천의 본류로 간주한다. 백악산 창의문 기슭에서 발원해 인왕산과 경복궁 서쪽 지역을 따라 흐른다. 근처 골짜기인 백운동을 지나 백운동천으로 불렸다. 삼청동천은 백악산 동쪽 삼청동 계곡에서 발원해 경복궁 동쪽과 조선시대 사학의 하나인 중학 앞을 흘러 해정교를 지나서 모정교 위에서 청계천으로 합류한다. 흥덕동천은 도성 동북부를 흐르는 지천이다. 서울국제고와 서울과학고에서 발원한 두 물줄기가 해화로터리와 대학로를 거쳐 청계천으로 흘렀다. 창동천은 남산 서쪽 백범광장 인근에서 발원해 남대문 시장과 시청 동쪽을 흘러 청계천으로 합류한다. 남소문동천은 남산 기슭, 남소영 부근에서 발원해 장충단을 지나 동대문 DDP가 있는 광희동 사거리를 거쳐 청계천 본류와 합류한다. 여기는 청계천 동쪽의 하류다. 한양대학교와 뚝섬 사이의 사근동에서 중랑천과 합류하는 지점이다. 여기부터 2.5km를 더 흘러 살고지다리를 지나 성동교와 응봉교, 용비교를 지나서 한강물과 합류하게 된다. 자, 그럼 청계천 복원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청계천의 과거와 현재. 청계천의 쓰레기와 악취로 인해 195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복개공사는 1961년까지 완공하였고, 건설 후에는 주변의 도소매 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업활동과 업무활동 등이 활발하게 일어나 도심부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그러나 생태계가 파괴되어 환경문제와 수질오염의 직접적인 요인이 나타났다. 이를 타개하고자 2002년부터 청계천 복원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복원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도로가 건설된 지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를 다시 철거하는 건 굉장한 도전적인 일이었다. 공공사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맞추는 것은 힘들었고, 그렇게 무산될 뻔한 청계천 복원 사업은 우여곡절 끝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친자연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청계천의 복원 추진 요인.
청계고가도로는 도심 교통이 매우 혼잡했고 교통량이 과다하게 많았다. 건설 당시 물길 위에 뚜껑을 덮은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변에서 생긴 오염물질이 쌓이면서 복개 내부에 메탄가스가 가득 차게 되었고 교통부 하량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다. 또한 당시 도로변의 대기오염과 소음 등으로 인해 환경 수준이 많이 악화되었고 오염물질과 질소산화물의 경우 서울시 평균치를 상회하는 대기 환경 기준을 초과하였다. 또한 발암성 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VOC 가운데 특히 벤젠의 농도가 높게 측정되어 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청계천 지역의 교통 문제, 대기오염, 주택 및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서울 도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이 필요했다. 청계천 복원 사업의 의의. 청계천의 복원 사업은 서울 도심의 자연환경을 변화시키고 개선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청계곡과 철거로 도심 진입 교통량이 줄어들면서 대기 환경이 개선되고 청계천에 물이 흐르고 복원된 녹지와 하천을 따라 바람길이 만들어지면서 도심 열섬 현상이 감소하여 동식물들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어류 및 조류가 회귀하면서 청계천 내 동식물 종의 수가 증가하였다. 청계천 복원 사업은 그 과정은 험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공공사업의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청계천 복원 사업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다양한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서울시의 환경, 문화, 경제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울시는 수도 서울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도시 관리의 신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었다. 청계천 복원 사업의 한계. 청계천 복원 사업은 현재 성공적인 공공사업의 대표 중 하나이고 외국에서도 도시개발을 할 때 청계천 복원 사업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청계천은 인공 하천이기에 한계점이 있고 현재 복원된 상태는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든다. 첫 번째, 복원된 청계천의 정체성. 복원된 청계천에 대해 아직까지도 자연 하천인가, 조경시설인가, 아니면 공원시설인가 하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당시 청계천 복원은 곧 생태복원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복원 공사를 진행했지만 되살아난 청계천에는 자연 하천이라 하기에는 인공적인 시설과 장치가 너무 많다. 생태적 기능이 되살아난 자연 하천이 아니라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청계천 10.84km 구간 중에 중간 지점부터 하도를 열고 한강에서 양수한 물을 흘려보내는 방식의 청계천 복원은 생명력이 없는 죽은 하천이나 다름없다. 하천이라고 불리지만 하도 밑에는 차수막이 쳐 있고 홍수 때 물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직강 하천 형태로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토목적 조건들이 자연 하천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생물종들의 안정적 서식을 가로막기 때문에 복원된 청계천은 생명력을 잃은 하천이나 다를 바가 없다. 두 번째, 많은 에너지와 유지비용 소비. 복원된 청계천은 한강에서 양수하기 위해 24시간 내내 하루 평균 12만 톤의 유지용수를 소비한다. 한강에서 전기 모터로 끌어올려 기타 에너지를 소비하고 엄청난 양의 물을 흘려보낸다. 진정한 하천의 생태적 복원과는 거리가 멀며 하천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엄청난 양의 유지 비용은 도심의 친환경적인 하천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청계천은 본래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다가 비가 오거나 하여 수량이 증가할 때에만 흐르는 하천인 건천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물이 많이 흐르는 하천이 아니고 이렇게 과도한 에너지 사용이 멈추게 된다면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생태계도 멈추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 현재 청계천 내 유지되고 있는 생태계.
자연 상태의 하천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퇴적물이 쌓인다. 또한 이끼와 잡풀, 잡목 등이 번성하고 산소 농도가 떨어지며 그 상태에 맞게 생물종이 바뀐다. 하지만 청계천은 사시사철, 바람직한 조건으로 고정되어 흐르고 있으며 서울시 행정관이나 시민들도 이런 모습을 원하기 때문에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면서 계속 그 모습을 유지한다. 이렇게 인공적인 모습으로 관리되고 있는 청계천은 어항에 물과 고기를 담아 놓고 복원되었다는 생태계적인 관점에서 한계가 있다. 청계천의 미래. 2013년 서울시는 2014년부터 2050년까지 장기적으로 청계천을 재복원한다는 청계천 2050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단기, 2019부터 2030년까지의 중기, 2031년부터 2050년까지의 장기 계획으로 나뉘어 있다. 단기 공사를 초점화하여 발생한 청계천의 생태 문제와 유지비 문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며 앞으로 더 나은 청계천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청계천 복원은 도래하는 환경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시도였으며 도심 내 자연과의 공존과 서울의 그린 네트워크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출발을 할 수 있게 했다. 인공 하천이기에 그 한계가 있을지라도 이러한 시도 자체가 우리가 도심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 가능한 공공사업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